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간추려서 알려드리겠는데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크라이나가 수도 키우 방어전에 성공했습니다. 정말 이 러시아가 두세 개 군단급 이상 군급 부대를 동원해서 양 사방에서 키우를 치려고 했는데 그걸 차단하고 막아내고 쫓아내고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정말 대단한 그런 승전보를 올렸는데요. 그러나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 끝내지는 않겠죠. 다시 2차 수도 공격 공세를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또 어떻게 또 쌍방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썸네일 보셨겠지만 정말 놀라운 뉴스가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바로 나토 회원국이죠. 그 나토 회원국인 크로아티아의 수도에 피격이 됐습니다. 엄청난 폭발, 피격이 됐는데 그게 러시아가 공격을 했을 것이라는 정황이 아주 농후한데요. 왜 이런 짓을 했을지, 이게 세계 대전으로 번질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국방TV 계속 이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3월 11일 전황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전과 한 며칠 전부터 이제 이 병력 살상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도 않고 있어요. 집계가 안 되는가 봅니다. 이 수도 키우 공방전에 들어가서는 너무나 많은 사상자가 쌍방간에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냥 전과 병력은 그냥 스톱 상태고, 전차는 3월 11일 날 18대를 격파했고 장갑차는 무려 92대를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야포 내문, 대공무기 3기, 그리고 항공기는 10대 이상을 격추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장갑차, 전차 이런 것들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봐서 정말 아주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지금 대규모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대규모 피해가 러시아 기계화 부대, 전차 부대 이런 데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이 지금 전황에 3월 11일 전황에는 다 포함된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주요 전선 상황을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볼로바카가 함락이 됐는데, 이 볼로바카는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던 곳인데, 이 마리우폴의 바로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이게 함락이 되었고, 여기에서 우크라이나의 53여단이 공격을 해주고 또 우크라이나의 36 해병 여단이 공격을 해주어서 마리우폴의 포위망을 뚫으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하고 오히려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마리우폴 쪽에서는 패퇴를 하는 이런 상황이다 라는 보고가 있고요. 그리고 키우 북서방면에서 대규모 병력이 이동 중이다. 60km 이상의 행렬이다. 이건 여러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셨죠. 그래서 2차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인데, 1차 대공세 때 정말 따닥따닥 붙어서 또 무모하게 전진하다가 비참한 어떤 그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 위성 사진들을 보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이제 은폐, 엄폐 이런 것들 해가면서 조심조심 진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우 남부 포위를 시도를 했는데 이게 분쇄가 됐고요. 그것 좀 이따가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콜라이우죠. 이 미콜라이우 지역에서 노획 장비를 무장해서 59 기계화 예단이, 원래는 이제 개전 전쟁 초반에 59 기계화 예단, 우크라이나 군이죠. 여기가 패퇴를 했던 부대인데 노획 장비 T-72, T-80 이런 거 가지고 재무장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고, 이 미콜라이오의 포위를 이 노획 장비로 무장한 59 여단이 지금 성공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또 체르니우 남단, 이 체르니우가 여기죠. 이쪽 남단에 바클라노바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를 탈환했다. 원래 이쪽에 우크라이나군이 3개 기계화 여단을 보냈는데 그게 이제 포위 섬멸됐다라는 보고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또 이제 생존을 했던 부대들이 집결을 해서 다시 부대를 재편성해서 다시 역습에 나선 겁니다. 정말 참 어려운 가운데 용전부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바클라노바를 탈환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 부대들이, 재집결한 이 부대들이 뭔가 전력을 좀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지금 이 키우를 에워싸려고 했던 수미 쪽에서 온 이 부대들이 오히려 포위될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마리우폴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포격을 하고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포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이 인도주의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죠. 민간인을 향해서 쏜다. 그리고 러시아는 또 드론 띄워가지고 니들은 민간인을 방패 삼아 숨고 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쌍방간에 이 인도주의적인 위법 행위들을 체증해서 나중에 뭔가 명분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체증 작업들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네프로 일대, 이 그 원자력 발전소 북쪽에 있는 대도시죠. 이 드네프로 일대에 대규모 공습이 감행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자, 기후 공방전을 보면 기후 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이 이 서북쪽에서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병력인데, 여기에서 화살표 보시겠죠? 이 화살표처럼 우회 기동을 해서 남쪽에서 키이우를 포위하려고 했는데, 이 우회 기동하는 바그너 그룹이라든지 바로 푸틴의 용병 그룹들이죠. 바그너 그룹, 또 뭐 체첸에서 온 용병들, 뭐 이런 그 부대들을 완전히 경멸해서 남쪽에서 키이우가 포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다라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이 수미 쪽에서 오는 이 증원군, 그리고 이 북쪽에서 오는 증원군,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쭉 갈라져서 키이우를 포위하고 이 키이우 동쪽에 집결을 하고 있는데, 이 북쪽에 다시 우크라이나군이 패배했던 세계 여단이 다시 잔존병력들이 집결을 해서 이 지역을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쩌면 그 부대들이 집결하고 있는 부대들이 뭔가 세력을 유지를 할 수 있는 탄약이라든지 보급이라든지 이런 게 된다면, 이 지역에서 오히려 러시아군의 뒤를 칠 수 있는 역포위를 할 수 있는 이런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정말 우크라이나가 어려운 가운데 용전분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응원 많이 하시죠.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소식 들어가겠는데요. 놀라운 소식입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하고 다르죠. 나토는 자동 개입 조항이 있는 동맹입니다. 그런 나토 수도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장거리 정찰용 드론 또는 장거리 타격 순항미사일로도 사용되는 대형 드론이 나토 회원국 수도에 떨어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무려 500km 가까이 떨어진 곳이어서 나토의 방공망이 뚫렸다는 충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장거리 정찰용 드론으로 사용되는 대형 드론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직선 거리로 무려 500km나 떨어진 나토 회원국 크로아티아의 수도에 떨어져 심야에 군 병력이 출동하는 큰 소동이 벌어졌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3월 11일 리포트했습니다. 3월 10일에서 3월 11일로 넘어가는 이른 새벽,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에서는 거대한 폭발음과 성광이 관측되었고, 시내 한복판에 마치 폭격을 맞은 것 같은 거대한 크레이터가 확인됐는데요. 정보당국은 해당 크레이터가 러시아의 투플레프 141 스트리츠 무인 정찰기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1970년대 개발된 투플레프 141은 길이 14.3m, 폭 3.8m, 중량 6.2톤의 대형 순항미사일과 같은 형태의 무기인데요. 최대 마 0.9의 속도를 낼 수 있고 1000km까지 비행할 수 있어서 과거 소련의 장거리 정찰용 드론으로 활용된 바 있습니다. 이 드론은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쪽 모두 사용 중인 장비인데요. 정보당국은 해당 드론이 벨라루스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되었지만 항법장치 오류로 크로아티아로 날아온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해당 드론이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어느 지역에서 발사됐던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등 나토 회원국 그 누구도 이 대형 드론의 크로아티아 수도 접근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 해당 비행체의 비행이 탐지됐더라면 러시아의 나토에 대한 공습으로 간주되어 확전으로 번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도대체 이 드론 어디서 왜 크로아티아로 날아왔는지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F-16 전투기만 한 겁니다. F-16 전투기만 한 게 마하 0.9의 속도로 1000km를 날아왔는데, 그 1000km를 날아오는 과정에서 나토 회원국 뭐 여러 나라를 거쳐서 왔는데도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나토의 방공망 다 뚫린 거죠. 그러면서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의 어떤 학교 캠퍼스 광장에 떨어졌는데, 그게 안 떨어지고 민가 지역에 떨어졌으면 얼마나 큰 재앙이 발생할 뻔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그 시내 한 중심지에 학교가 있었고 캠퍼스, 대학 캠퍼스, 그 대학 캠퍼스 중앙의 광장을 때렸다. 이게 일부러 거기 때린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는 우크라이나에서 500km 그리고 벨라루스, 지금 벨라루스에서 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데, 자 그렇게 되면 폴란드 거쳐서 왔죠. 또 슬로바키아 거치지요. 헝가리 완전히 그대로 그냥 헝가리 전체, 특히 부다페스트 상공을 지나왔겠죠. 그리고 자그레브에 떨어졌는데, 이렇게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4개의 나토 회원국 상공을 일일이 다 지나왔는데도 아무도 발견 못했다. 아무리 야간이지만 이 말은 나토의 방공망이 이 전시 상황에서도 굉장히 허술했다라는 것이 되고, 또 반대로 혹시 나토의 방공망이 너무 좋았으면 이거 3차 대전으로 갈 수 있는 상황 아니었냐. 왜? 나토는 공격받으면 바로 반격이거든요. 바로 자동 개입이죠. 그런데 안 그래도 신경이 날카로운데 이 대형 순항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다. 이게 뭐 정찰용 드론인지 또 순항미사일인지 아무도 모르죠. 일단 레이더에 잡히는 형상만 보면 F-16만한 게 날아오는데, 그런 전투기만한 표적이 전투기 같은 속도로 날아오는데 그걸 뭐 이건 정찰용이야 놔둬 라고 하겠습니까? 일단 요격하고, 그리고는 너 왜 공격해? 하고 만약에 감정이 좀 격해 있는 상황이고 지휘관이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다면 반격탄을 누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3차 대전 가는 건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나토의 방공망이 너무 허술해서 이걸 발견을 못했다라는 게 너무 희한하고, 그로 인해서 3차 대전까지는 안 갔다라는 게 참 공교로운 운명인데요. 아무튼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크로아티아는 이걸 조금 더 축소하려고 하든지, 이것도 뭐 정찰용 드론이다 라고 이제 상황을 좀 축소하고, 이거 러시아가 아니고 벨라루스 쪽에서 날아온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축소를 하는데, 아무튼 누가 쐈는지 현재로서는 미스테리인데 밝혀지면 큰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생길 뻔 했습니다. 어쨌든 다행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폴란드로부터 중고 미그-29 전투기를 가져와 붕괴된 공군력을 복원하려던 우크라이나의 시도가 결국 좌절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유일의 미그-29 정비 시설을 공습해서 완파시켰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으로 3월 11일 새벽 공대지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서부 루츠크시 외곽의 공장을 공습했으며, 해당 공장은 우크라이나 유일의 항공기 및 엔진 정비 시설이 있는 곳이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벨라루스 국경에서 약 130km 떨어진 루츠크시 북부 지역에 있는 루츠크 공군기지 일대를 겨냥해 실시됐는데요. 러시아군의 미사일들은 공군기지 경납고가 아닌 기지 옆에 붙어있는 공장 시설에 집중적으로 날아들었습니다. 해당 공장은 우크라이나 국영 방산기업 우크로보론 프롬 산하의 항공기 정비창과 미그-29 전투기용 RD-33 엔진 정비시설이 들어선 곳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미그-29 전투기 정비시설은 이곳이 유일해서 이번 공격이 우크라이나 공군의 재기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90km 떨어져 있고 나토 조기 경보자산이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루츠크 공군기지를 거점으로 공군력을 복원할 구상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 공습으로 시설이 파괴되면서 노획 항공기와 나토 기부 항공기를 공군 전력으로 편입해 즉시 전력으로 사용한다는 우크라이나의 계획은 크게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 공격이 피격된 공장의 소유주인 우크로보론 프롬 전투기 현상수배 공지가 나온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자신들을 조롱하는 듯한 우크라이나의 도발에 러시아가 상당히 감정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 회사가 괜히 러시아 자극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그냥 두들겨 맞고 그냥 뭐 정비 기능을 상실해버렸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를 안 때리고 이제 때렸다는 게 저도 또 좀 이상합니다. 저라면은 당연히 미그-29를 정비하고 계속 돌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 정비시설을 개전 초에 아주 높은 우선순위로 여기를 때려서 우크라이나의 이 공군력의 가동률을 확 떨어뜨리는 작업을 했을 텐데, 이게 지금 전쟁이 보름째 지속된 이 상황에서 이제서야 여기를 때렸다.
이게 러시아가 정말 이 전쟁을 너무나 허술하게 계획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는 여기에서 미그-29 전투기 정비하고 RD-33 엔진 그거 정비하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띄우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폴란드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폴란드에서 가깝습니다. 한 90km. 그리고 벨라루스에서 한 130km 떨어져 있는 아주 후방 지역인데, 여기를 이제 때려버렸고, 이러므로 해서 이제는 폴란드에서 혹시나 미그-29가 온다고 하더라도 정비시설이 없으니까 장기 운영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경솔한 이런 장난질 때문에 굉장히 큰 자산을 잃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100만 달러, 야 전투기 가져오면 100만 달러 줘. 그리고 헬기 가져오면 50만 달러 줘. 이걸 이 회사에서 현상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렇게 맞았으니 괜히 그런 장난을 쳐서 이런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아무튼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수세에 몰려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강세에 있는, 우세에 있는 상대를 감정적으로 그렇게 일부러 자극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세에 있다고 해서 자극하면 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사흘간 키우 대공세에서 우크라이나군에 한 방 먹은 러시아가 전열을 재정비해 이번 주말 키우에 대한 2차 대공세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를 통해 키우 서북 방면으로 들어온 끝없는 행렬이 키우를 향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도 이에 대응해 공세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3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1차 키우 대공세가 좌절되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2차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상업용 위성사진에 포착되어 키우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맥사 테크놀로지의 상업용 위성이 현지 시각 3월 10일 촬영한 우크라이나 키우 서북부 일대 위성 사진에서는 지난 1차 대공세 당시 푸틴의 사병 집단인 바그너 그룹과 체첸 부대 등이 주력을 형성했던 공격 축선의 주요 도시와 도로에 대규모 차량 행렬이 식별되고 있습니다. 미 정부 고위 관리는 현지 시각 11일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이 현재 키우 외곽 15km 선까지 물러나 재정비하고 있으며 후속 부대와 합류하기 위해서 대기 중이다 라며 며칠 내로 키우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키우 점령에는 몇 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일정 제대 규모씩 분산해서 4주 경계를 유지하며 키우 방면으로 천천히 진격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은 이 병력이 2차 대공세를 위한 병력과 장비,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부대라고 보고 선제적 대응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정규군은 물론 영토방위군, 내무군, 국제의용병 등의 보병 병력들에게 대량의 대전차 무기를 보급하고 러시아군의 진입로 곳곳에서 대전차 보병과 드론, 포병의 협동작전으로 러시아군 개별 제대들을 하나씩 무력화하는 선제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2차 공세를 우크라이나가 과연 막아낼 수 있을지 이번 주말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무모하게 빠른 속도로 진격하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가 정말 촘촘하게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또 전차 공격, 그리고 포병 공격, 그리고 보병의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공격, 이런 3중 공격에 완전히 기갑부대들이 녹아나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격퇴가 됐는데 이번에는 좀 천천히 그리고 진행할 때도 개활지로 흩어져 가지고 사주 경계를 하고 또 진행하고 이런, 사실 그게 정상인데 이런 모습을 이제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우크라이나는 또 방어를 하겠지만은 정말 놀라운 것이 어쨌든 며칠 내로 2차 대공세를 하는데 미국의 정보 고위 관리가 하는 말이 러시아에게는 이건 정말 니들은 안 된다라는 그 말인 것 같은데, 점령에는 몇 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전쟁 몇 주 더 하면 러시아 됩니까? 3월 16일 러시아 국가부도의 날, 이거 지금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키우 점령이 몇 주 걸린다. 정말 시간은 누구 편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피해는 물론 우크라이나가 훨씬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러시아가 도저히 건질 수 없는 이런 상황, 또 빠져나오기도 애매한 이런 상황, 이상한 상황에 빠져서 정말 러시아라는, 소련이 아프간에서 그렇게 해서 소련이 망했는데 정말 러시아가 정말 잘못된 오판으로 희한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지금 두 정상은
정상회담 하자라는 이제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뭐 루한스크나 도네츠크 이 지역 양보하고 뭐 그냥 러시아에게 주고 크림반도 완전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양보하고 출구 전략을 서로 간에 지금 모색하는 그런 분위기도 풍긴다. 자, 그런데 이 기후가 이렇게 봉쇄되다 보니까 지금 이 서방 세계에서는 자, 기후에 지금 식량, 물 이런 것들이 지금 뭐 2주 분량도 채 안 된다. 그런데 이건 인도주의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과거 냉전 시대 초반에 서베를린에 대한 공수작전 했지 않습니까? 이 동동 영역에 있는 베를린, 그걸 또 동서로 잘라서 서베를린, 동베를린 해서 장벽 세워놨는데, 그 서베를린 지역에 있는 서방 국가 또는 이 서독 국민들을 생존시키기 위해서 물자가 들어야 되니까 그런 작전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하자. 왜? 인도주의적이니까. 그래서 식량, 물, 의약품 이런 것들을 공수해주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러시아가 공격하거나 격추시켜 버리면 이건 인도주의적으로 러시아는 국제사회에 지탄받으니까 이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기후를 조금 더 오랫동안 지탱할 수 있게끔 해주자라는 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계속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인근의 국방TV,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